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행정을 논하는 업무보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거듭 겨냥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공조의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명을 위한 쿠팡 청문회가 열렸지만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합니다. 배프의 범죄도시에선 남현희 씨 불기소를 계기로 전청조 사기 사건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다. 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해 주세요. 이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고 국민 관심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이 보신 바에 따르면 생중계 업무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도 아니고요. 과거 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도 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네. 그 생중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그 업무 보고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그 정부 부처가 그 행정관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민주사회에서는 관료사회가 국민에게, 그 국민을 대신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한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그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관료들에서 어떤 논의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측면에서 공개적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너무 대통령이 과도하게 질책성 질의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상대적으로 과거 정부의 그 대상자를 상해서 뭐 어떤 그 찍어서 그 응징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네.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본질이 아닌 내용들이 또 그 뒤섞여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저 환단고기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어떤 일부 뭐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계속 반복되고 정착된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업무 보고는 최소 다 그 4번 이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매년 이걸 하고 정착된다면 전 새로운 우리 정치 문화, 행정 어떤 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쨌든 뭐 행정이 막 안에서 밀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뭐 장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본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를 생중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상임위의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회의까지도 국민들에게 완전히 공개했으면 좋겠다, 생중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전제는 생중계를 하더라도 생중계 안 할 때에 그냥 그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그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부를 의식하지 않고, 이 관찰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의하는, 그래서 할 이야기 다 하고 또 절충할 거 절충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또 결론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 과정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거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알면 굉장히 도움되고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점점 연출
또는 쇼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리얼리티가 없어지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과 그 외부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토론해가지고 뭐 파악하고 쟁점 정리하고 그 결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의식하고 지켜보는 생중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걸 진행을 하니까 본래의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석한 기관장들도 다 그렇게 의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 말 다 못하고 밀실에서 같으면 할 이야기인데도 그 자리에서는 또 못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본래 제가 공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회의의 실체가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 만약 이게 다시 이제 개선이 된다면 네. 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연출하듯이 또는 무슨 쇼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카메라가 없다고 끄고 했을 때 진지하게 또 진솔하게 하던 그걸 다시 그걸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계속할 의미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보여주고 그 원래 국민들이 보고 싶어 했던 실체, 회의의 실체가 아니라 연출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 일방이 끌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생중계 기자회견 하는 거 끝나자마자 거기서 언급된 남산국 대우건설 그 사장이 온 국민이 보는 데서 자기 이름을 대통령이 이야기해버리니까 바로 한강에 가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자살해 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정체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꼭 그런 형태의 사고가 아니라도 지금 자잘한 사고는 나고 있는데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자, 그러니까 어쨌든 생중계하는 거 자체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건으로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별도의 기자회견이었고 지금은 쌍방향이지 않습니까? 관료들과 대통령 또는 이제 대통령 참모들하고 이제 토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처음 하고 또 우리 그 관료 사이가 상명하복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말을 지시나 지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의 의견이죠. 그리고 대통령 의견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뭐 좋은 건 받아야 되지만 또 때로는 대통령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게 있다. 그럼 공무원들 중에서 대통령의 뜻과 다르면 과감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대통령의 이 잘못된 부분까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문화가 잡혀가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받아쓰기 하는 공무원보다는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를 깨우쳐주거나, 그러니까 이번에 농림부 식량국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식량 정책관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면서 대통령이 자기도 몰랐던 걸 알았다 이렇게 돼서 감탄한 케이스고, 저는 더 대통령한테 좋아하는 케이스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진짜 근거 사실과 팩트를 갖고 자료에 기초해서 대통령의 주장을 도리어 깰 수 있는 공무원이 나오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공무원을 질책하기보다는 훌륭하고 도리어 그 사람한테 더 큰 기회를, 진짜 권한을 줄 테니 당신이 책임 있게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뭐 일부 그 야당이나 지금 조혜진 의원님 같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러한 것들의 부작용들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이런 그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 정책 업무 보고나 정책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학재 지금 사장하고가 제일 지금 좀 논란이랄까 좀 주목이 된 부분인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책갈피 사이에 $100짜리 그런 식으로 좀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뭐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정확히는 그게 관세청 업무인데 MOU도 맺었고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건데 여하튼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이제 말이 엇갈렸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장이 SNS나 이런 걸로 댓글을 날리는 거에 적절성 여부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워딩을 보니까 이렇게 옆에 이거 뭔가 하고 옆에 참모하고 얘기를 하니까 딴 데 가서 놀고 있네. 저기 어디 뭐 말이
기십니다. 임기 언제까지예요. 그리고 오늘은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뒤에서 딴 얘기한다. 명예 혜택 누리면서 책임 안 지는 건 천하의 도둑놈 심보다. 왜 그 자리 맡고 있습니까? 싫으면 그만두지. 자, 등의 이제 얘기를. 예. 물론 뭐 인사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얘기들이 과연 뭐라 그럴까요? 뭐 대통령의 뭐 워딩 하나하나를 우리가 물고 늘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주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죠. 예. 그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국회에서 질의할 때 제일 그 뭐랄까 좀 제가 마음에 드는 못마땅해 하는 공무원들이 네. 어떤 형태냐면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답변이 장황한 공무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100달러짜리 그 화폐를 미국 화폐를 100달러짜리를 책갈피에 가는 것을 이거를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만 답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그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잡아낼 수 없습니다. 하면 끝났을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3번을 물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알겠고요. 그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합니까? 그럼 3번을 물었는데 그 답변을 끝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약간 거기서 그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지난번에 누구예요? 인사혁신처장도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라고 이제 말을 끊어버렸잖아요. 짧게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굉장히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묻는데 대답해라. 예, 묻는 것에 묻는 것에 정확하게 묻는 내용에 우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답변을 2관식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그 현재 잡을 수 없다면 그 100% 잡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학재 인천시장 공항공사 사장도 일단 SNS에 이거를 2라운드를 벌이니까 또 대통령이 이걸 맞대응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그 내용은 정책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정치적 논쟁으로 대통령도 인천사 공항사장하고 공항공사 사장하고 이걸 대거리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 사이에 사실상 공방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물론 대통령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주로 질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SNS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조혜진 대통령이 겉으로 내세운 거는 소통을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소통이 아니라 이거는 그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 의원님 말씀은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이 틀린 공무원이 있으면 그걸 반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자기가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의에 이미 연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려고 질문도 다 준비해 놨어요. 특별히 아마 상대방이 깰 수 있는 질문 아마 이건 모를 걸 하고 그걸 빌미 잡아가지고 이제 무능하다 또는 무책임하다고 그게 책갈피 달피였고 그게 책갈피 달러였고 그게 환단곡이었다.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굴종을 받아내고 국민들을 생중에 배우는 국민들 앞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많이 안 해. 아주 세세한 것도 안 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이 생중계 자체에 대한 자기 연출 목표가 있고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무능하네. 그 시나리오 특히 이제 야당 출신 기관장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안 받아주고 반론을 제기하면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좀 전에도 있었지만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신모독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잘랐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SNS를 통해서 또 이 사람을 또 공격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 앞에서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반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건 소통이 아니다. 대통령 개인 원맨쇼지. 네. 이거는 소통도 아니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업무의 실체에 대한 직분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환단고의 같은 경우에도 박지양 동부재단 이사장이 우리는 그 역사는 문헌을 가지고 자료나 문헌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문헌이라는 거는 공식화된 공인된 자료 문헌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가짜 자료는 그거는 자료 역사학에서 자료로 안 치잖아요. 많이들 문헌으로 안 위선하고 치잖아요. 하죠. 예.
근데 대통령 이건 뭐 문헌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받아쳐가지고 결국 이제 그 뭐 박지양 이사장도 그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가 틀렸으면은 이거는 그러면 위서면은 그러면 역사학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정하는 공인된 문헌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자기 실수를 받아들이고 전문가 정통 역사학자의 견해를 수용할 때 그게 토론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지. 그건 문헌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부터 대화는 끊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한테 자기 과시하고 굴복 받아내고 결국 대통령이 똑똑하다는 것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생중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 놓으니까 끝까지 이제 항복 받아내려고 끝나고 난 뒤에도 SNS를 통해서 또 공개하잖아요. 이러면 누구도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건 제 생각은 틀립니다. 말 못해요. 근데 한번 제 말대로 해보세요. 어느 공무원이든 한번 대통령을 한테 대통령이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잘 설명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은경 장관은 건보 제정 뭐 이런 부분 약간 언급을 했어요. 막 예. 완곡하게 막 예. 세게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못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뭐 사실 그 의학계나 이런 데서는 중증 환자나 목숨이 달린 환자들 중에서도 지금 급여 적용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게 과연 우리나라 지금 건보 재정 11조 적자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튼 뭐 대통령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 예. 예를 들어서 윤희숙 전 의원은 국가 정책을 그렇게 애드립 치듯이 툭툭 던지면 이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는 정말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아직은 정확한 지시나 지침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의견이고 제안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서 정교하게 검토해서 실현할 수 있으면 실현할 수 있다. 실현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추후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그때 2022년도에 공약을 했고 25년도에는 공약을 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셨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 22년도 했을 때 당내에서도 건보재정과 관련된 그 보건복지위원들이나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재정보험의 건강보험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중증 환자, 중병이죠. 암이라든지 네. 또는 각종 뭐 그 치매라든지 이런 중대 질환에 대해서 네. 그 국가 책임, 사회적 책임을 높여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어떤 그 재산상의 큰 손실을 막아주는 게 건강재정보험의 궁극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가벼운 질병 예컨대 최근에는 감기 같은 것도 건강보험 그 적용도를 낮췄잖아요. 네.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그 탈모를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탈모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닌데 인간 그 자연적 생명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 돈은 내는데 별로 혜택 받을 건 없어요. 그렇죠. 뭐 많은 건강보험을 내는데 사실 그 노인 세대는 뭐 소위 그 의료 쇼핑하듯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고 막 그런 반면에 저도 건강보험 내는데 병원 거의 안 간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30 세대는 우리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그리고 이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탈모 자체가 사실 그 2030 남성들에게는 그 취업이라든지 또는 네. 사회생활 뭐 이런 그 심지어 연애까지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적 생명과 관련 없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생존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한 생존은 자연적 생존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생존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검토해봐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약간 편법이 있잖아요. 이게 남성 다른 질환과 중복되는 약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걸 활용해서 사실 탈모 약을 다른 질환이라는 명목하에 결국은 약인데 그 약을 혜택을 보는 의료보험 혜택을 봐서 다른 그 형태로 해서
건보 혜택을 보는 편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해소하면서 정상화시킬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은 한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도저히 안 되면 안 되겠다고 보고하면 맞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엄격한 기준과 함께 대안을 찾아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번 공약 비슷하게 이야기했다가 그 타당성 검토해서 다시 이제 사실상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시 꺼내는데 그거를 이제 의학 전문가인 장관 앞에서 장관이 사실상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과 관련된 의료 상황에서만 건보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그 장관의 권위도 세우고 또 그 전문가의 그런 의견도 수용하고 되는데 기어이 그거를 자연의 생명, 의학의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약간 비틀어 가지고 생존의 문제라고 또 이야기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좀 말은 안 되지만 대통령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하네. 그러면 부담 느낍니까? 네, 부담 느끼죠. 그러니까 검토를 일단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탈모 한 30 넘어 가지고 뭐 해주면 좋겠어요. 박수 치셨어요? 그렇지만 네. 그거 하다가 제가 정말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건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또 건보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불균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사자지만 저는 반대하는데 네. 대통령이 그런 상식이 없는 분도 알 텐데 기어이 생존의 문제라고 약간 용어를 비틀어 가지고 결국 자기 결론대로 이끌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관세청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다시 이제 회의 끝나고 나는데 SNS에 올려가지고 MOU까지 이야기 꺼내가지고 결국 자기가 말한 게 맞다. 인천공항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잖아요. 네. 자기 결론대로 결국은 못을 박으려고 하는 태도로 이 토론을 하니까 소통도 아니고 토론도 아닌 거죠. 이번에 건보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도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잖아요.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고 장관은 그거에 따라 검토해서 건보 재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대통령 관심 사항이고 또 2030 남성들은 되게 원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게 아까 조혜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질환자라든지 또는 건보 재정 관련돼서 등등 문제가 때문에 못하겠다고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습니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 배제한다. 법원 내부 인사들이 이제 그게 아마 헌법 101조이랑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은데, 자 홍익표 의원님 이로써 위헌 소지 없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정도면 위헌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또 일부 법조계에서 가장 얘기했던 게 이 법관 임명과 관련돼서 외부의 영향이 했을 때 이것은 법원 헌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법 독립성에 문제가 초래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재판부 구성에 이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등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걸 다 배제하고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해서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 체계상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담 재판부를 두는 문제가 현재에서도 대법원 시행령이나 훈령에 따라 할 수 있어요. 내부령에 따라서. 네. 근데 이것을 입법 사항으로 끌어올린 거죠. 국회에서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위헌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 사항으로 결정한 거라고 봅니다. 내란 그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라. 다만 이게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전담 재판부였고 과거 3.15 부정선거라든지 그 반민특위와 같은 그 당시에 헌법적 그 근거를 갖고 구성했던 특별재판부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전담재판부. 지금 법원 내에서도 전담재판부를 그 이미 설치해 둔 경험도 있고요. 예. 지난 그 최근에도 세월호 관련돼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세월호 전담재판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은. 그래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그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하도록 내부적으로 판단하게 했고, 두 번째는 2심에서부터 1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강제적으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롭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1심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심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위헌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 내부에서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뭐 판사회의나 이런 판사회의에 대해서 또 이제 야권 쪽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아니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 회의에서 예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해서 대법원장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1심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2심부터 적용하자는 건데 큰 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이미 시작된 재판을 그 중간에 끼어든다기보다 중간에 어떻게 특별 재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전담재판부 구성이 추후에 이루어진 거고 입법 사항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일부 그 김영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네. 아마 1심이 끝나고 나서 이게 2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갈 경우에 그 위헌 여부를 그 제소할 가능성이 신청할 가능성이 네네. 높은데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이거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보는 입장은 법원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두 가지 주체였잖아요. 네. 각급 법원 또는 그 변호인단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만약 이런 내용 정도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위헌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독국물을 조금 덜어내도 여전히 독국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조혜진 의원님,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위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판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 위헌의 핵심인데 기술적인 거 뭐 절차적인 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소정했다고 하는 기술적인 절차적인 부분이고 네. 재판의 본질은 그 파괴하는 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재판의 본질 파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판사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머리를 비우고 제로 베이스에서 공백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접근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그 추론하고 하라는 거거든요. 네. 선입견 갖고 여기저기서 듣고 뭐 사실관계가 이렇겠거니 뭐 유죄겠거니 무죄겠거니 재판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재판 본질을 해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 때문에 이 재판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예단이라는 거 문제거든요. 네네. 이 판사가 재판도 제대로 진행하기도 전에 이 무슨 뭐 미리 선입견을 갖고 결론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제일 그 예민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 당사자들도 늘 그 판사들의 표정을 살피는 게 저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거 하고 판사들도 끝까지 그거를 노출시키게 하려고 하는 게 재판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 가잖아요. 질문에서 좀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걸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판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겁니다. 마지막 판결 내릴 때까지도 최대한 누구도 모르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판사들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판의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판사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믿고 네.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승복하는 거고 그 때문에 재판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재판부가 민주당이 그것도 답이란 것도 민주당이란 특정 정당이 생각하는 결론 쪽으로 답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는 거잖아요. 기존 재판부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결론대로 안 갈 것 같으니까 또는 갈지 안 갈지 자신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쪽 결론으로 판결하고 선고할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걸 이제 답정로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저기 파시스트 국가들이나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들이나 북한, 중국 같은 나라에 있는 거지 민주 국가에서 어디 결론 정해놓고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판사들 그런 성향을 가진 판사들만 모아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 때문에 이 그 위헌인데. 요거를 치유 안 하고 뭐 기술적인 그 뭐 절차적인 몇 가지 고쳐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자,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답이 정해지고 민주당 의도하는 대로 하기 위한 거다. 근데 뭐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의 의도는 예. 뭐 말씀하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3.15 부정선거나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예. 답이 정해져 있어요. 반민족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처단한다. 그 예. 특별재판부였고요. 예. 3.15 부정선거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부정선거란 전제하에 들어간 건데 이거는 그 이 특별재판부는 이건 전담재판부는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사건의 유형과 관련된 거지 사건을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대법원 내에 령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판 전담재판부가 있어요. IP 왜냐하면 이건 지적재산 관련돼서 매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판사도 네.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안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법으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원에서는 내란과 외환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판사를 양성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에게 그 재판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선거법을 넘어왔을 때 2심에다가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상 전담재판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그걸 관행을 봤을 때는 답을 정한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전념하고 이 사건을 깊이 연구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라는 형태의 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더 나간 얘기이기는 하는데 야권 쪽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대장동 전담재판부, 대북송금 전담재판부 이런 거 좀 더 그쪽에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뽑아서 우후죽순 하자 그랬을 때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대장동 재판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주 내용이 뭐 부동산 사기나 아니면 업무상 배임? 그러면 업무상 배임 전담재판부 둘 수 있어요. 대장동 전담재판부가 아니라. 그럼 업무상 배임 사건은 다 그 전담재판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네.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뭐 등등.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을 전담재판부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유형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구성하는 거다. 제 말은 명칭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게 더 큰 카테고리를 묶는 게 됐건 뭐가 되더라도 그런 예민한 아주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재판에 있어서도 그런 게 또 잇따라서 우려는 없냐 그런 걸 여쭤보는 아까 그 위헌 소지가 있죠. 예를 들면 배임과 관련된 걸 할 수 있죠. 그럼 배임 사건이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사건이 다 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은. 그러니까 그 전담재판부라고 할 때는 유형이 분명하거나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전담재판부를 그린다면 상당히 많은 판사가 배정돼야 되죠. 배임 사건을 다 다루는 전담재판부다. 그러면 여기 거의 뭐랄까요. 서울지법 정도의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가정법원이라든지 노동법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식재산 이런 전담재판부라는 거는 전문성이 전제입니다. 아주 특화된 지식과 또 법률 지식 전담 재판부, 지적재산, 특화된 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영역.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건이 계속 10년이 20년이 계속 있는 사건의 경우에 그런 걸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외환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내란 외환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 개헌 자체가 지금 25년 만에 처음 벌어진 건데 그 사이에 무슨 내란 외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 내란 외환죄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 전담재판부가 그 사건만 전적으로 다룬다는 거 전제로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25년 만에 처음 불법 계엄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어가지고 해마다 이 사건이 나와가지고 전담재판부가 그 사건에 매달려가지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 더지나 고양 분기점에서 노고산 터널까지 각각 9km씩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9km 밀리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더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10km 정체되고 있고요.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곡성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제2종합특검 추진한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두 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 가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태세를 바꿔 통일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게 이제 여하튼 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공조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야지 이게 추진될 수 있는 건데, 자, 사실 이제 본래는 특검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사기관이 저거 하겠냐 해가지고 야당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게 본래 특검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뭐 3대 특검은 좀 그거와는 저 상황이 다른데, 자 지금 경찰이 이른바 전재수 전 장관 비롯한 이런 유력 정치인들, 뭐 차기 광역단체장 후보로도 지목된 이런 사람들을 과연 정권 초기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이럴 때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특검 요구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뭐 사실상 상황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공세라고 하고 이렇게 또 뭐 언제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특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네네. 받을 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졌을 때. 네. 그리고 뭔가 명확하게 사건이 뭐가 하나 드러나면서 네. 이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을 때 이런 네. 상황이 와야 여당이 받지 그냥 순순히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과거 국민의힘도 똑같은 그 레토릭을 했죠. 이게 수사 결과를 보고 일단은 수사기관에 맡겼는데 좀 수사기관에 봐라. 맡겼는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이게 똑같은 늘 있어온 거군요. 동어 반복입니다. 이게 그 입장 바꿔로 그들 얘기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수본도 매우 그 기관의 운명을 걸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내년 9월에 중수청이 생기잖아요. 경찰 중심으로 중수청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수사 결과가
굉장히 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경찰도 상당히 이 사건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그 여당 일각에서도 벌써 특검 받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굳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을 뭐 그 죽어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칼날은 눈이 없어서 그 걸리는 대로 다 벤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돼서 힘을 실어준다면 누가 어떻게 베일지는 그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당내 주류도 아니었고 이제 막 집권했기 때문에 통일교의 로비 대상은 거의 아닐 거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친명그룹 핵심은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을 겁니다. 있다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분들, 그때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여권 내에서 야권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관련 있던 분들이 힘이 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국정 동력 차원에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뭐 특검 얘기하는데 여당이 안 받죠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두 당 간에도 이견이 있어요. 천하람 개혁신당은 대표는 우리가 추천하겠다는 거고 저 송원석 대표는 제가 알기에는 민변이나 이런 쪽에 추천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라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 여권을 설득하고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면 차라리 내란전담 재판부 우리 받겠다. 합의해주겠다. 네. 그런데 특검하자. 이러면 이런 정도의 카드를 던지는 게 국민의힘이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된다. 바터해야 그렇죠. 된다. 예. 네. 조혜진 의원님. 이게 지금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여당은 정부 여당은 지금 수사 맡겼는데 뭐 벌써 특검하냐 이건 늘 해오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익히 봤는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왜 별건 수사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8월 달에 듣고도 이거를 넉 달이나 뭉개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 최근에는 뭐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가 있어서 그게 약간 행정적으로 늦어지긴 했지만 전재수 의원회관 사무실 가서 또 2시간 20분 정도 밖에 서 있었고 우려를 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네. 그런 쪽으로 현실화가 돼서 그러니까 뭐 주고받고 이거 말고 네네. 대통령이 별 부담을 안 느낀다, 친명이 별 부담을 안 느낀다 해서 되는 방향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네. 민주당 태도로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버틸 것 같고 민주당은 특검이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들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아까 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특검은 권력을 눈치 보느라고 수사기관들이 못할 때 네.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을 때려잡는 특검을 3개나 지금 만들어서 굴리고 있잖아요. 그런 그거 상황이기 만들 때 한 때문에 가지는 사실관계는 그거 만들 때 우리가 여당은 아니었습니다. 아, 예. 그런 지금도 또 모자라가지고 종합특검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결국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도 야당 때려잡는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특검이 아니고 그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 또 의용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이렇게 쳇바트로 계속 이제 야당을 물게 만들겠다는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특검이에요. 특검도 그런데 하물며 경찰이 어떨 거냐 그런 말씀이세요? 경찰은 벌써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벌써부터 여러 사건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전에 홍 의원님 말씀하신 중수청의 이제 성패 여부도 관련돼 있지만은 선국이 상황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그 국수본이 민중기 그 특검처럼 고발당하고 수사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민중기 특검이 그 사건 제대로 그 진술을 받고도 뭉개다가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수사받을 상황이잖아요. 그게 중수청에 넘어갔는데 국수본에 넘어갔는데 국수본도 만약 여기서 권력 눈치 보느라고 어물쩡거리면은 똑같이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그 수사기관이 국수본도 수사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벌써부터 첫날부터 권력 눈치 보고 봐주고 하는 걸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특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당은 옛날에 드루킹 특검 때도 그때 여당일 때잖아요. 명백한 그 증거 자료가 나오고 경찰이 제대로 안 하고 수사 무마하는데도 버티다가 네. 결국은
받아들였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무대포로 뭉갤 것 같아요. 자, 이번 건은 국민의힘 당내 상황 시간 관계상 조혜진 의원께만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상당히 중징계인데 이걸 윤리위에 권고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 법적 대응 예고 있고 장동혁 대표 기자 질문 받고 해당 행위 엄정 조치하고 뭉쳐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윤리위원회가 중징계 내리게 되면 향후 당내 갈등이랄지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뭐 민주당이 해산을 안 하려고 해도 예. 당이 스스로 그냥 제풀에 자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정치 자체가 네. 여야 할 것도 정치 자체가 완전히 양극단이 돼가지고 이 극단적인 대결을 하면서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정치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 당으로도 고스란히 그대로 와가지고 상대편을 그 뭐 한쪽은 거부라고 한쪽은 배신자라고 그러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네. 적대감을 가지고 이 배제하고 좀 그 말살해야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기존 정치의 나쁜 패러다임이 우리 당 안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좀 동지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이렇게 하면서 당은 이제 가라앉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려도 그것이 당을 이 혼란을 수습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낳아가지고 더 쪼개지고 더 분열되고 더 힘을 잃어가고 지금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이런 그 절대 권력을 대항해서 우리가 제대로 견제하고 싸우려면은 뭉쳐도 모자라는데 네. 이 이미 소수로 전략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쪼개져 가지고 분열되면은 당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모든 그 이슈들 당내 이슈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지도부가 특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역시 시간 관계상 홍익표 의원님한테만 질문 드릴게요. 김건희 특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국회의원회관 차량 출입 기록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김 의원 당대표 뽑힌 이후에 김 의원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 상당 프랑스 브랜드 가방 선물 감사하다는 편지 준 데 대한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다 혹은 민주당 인사 거액 수수 의혹에 눈 감았던 특검이 야당 의원 망신주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이거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망신주기다 비판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고 그 김기현 의원도 뭔가 책임을 져야 돼요. 뭐 탈당까지 어렵다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김기현 당대표 될 때 과정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김기현 당대표가 유력하지 않았는데 그 강력한 사람들 다 정리하고 거의 그 용산 대통령실과 그 소위 그 친윤계가 몰빵을 해줘가지고 이게 그 이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이것이 김건희 씨한테 그 명품백을 준 게 네. 이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거는 뭐 나중에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이걸 갖고 뭐 망신주기다 아니 망신주기가 아니라 망신스러운 일이죠 이미 그 자체가 망신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당이라는 게 이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면. 당의 부담 후배들이나 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안하다. 내가 네. 그때 대가성은 없었고 이건 내가 그 검찰에서 소명을 하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당직은 내려놓고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야 간의 어떤 형평성 이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본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셨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이거 화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화나는데? 막 이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위반 혐의로 이제 당장은 고발을 하고 과징금도 지금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 지금 50조 매출이면 뭐 5조까지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하고 있는데
자,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한 1분 이내로 대답을 해주시면 어떤 어프로치, 어떤 접근법이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완전히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 예. 국회 안 나온 게 이런 부분들을 또 미국인이고 예, 뭐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인이고 그 기업 지배 구조까지 바꿨기 때문에 예. 법적 책임을 다 모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양반이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올 거예요. 당분간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네네. 혹시 들어오면 못 나갈까 봐. 그런 측면에서 거의 우리로서는 국내법 갖고는 이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적 그 조치가 좀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징금도 그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민사 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강하게 해줘야 돼요. 민사 소송이 너무 약합니다. 네. 이런 걸 집단 소송을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개인의 명예에서 그 개인정보 그 유출에 대해서 네. 법원이 너무 선방망이 처벌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이번에 한번 시범 케이스로 사실상 민사소송이라도 집단소송에 강하게 처벌을 해주면 네. 저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한 20초 죄송합니다. 김범석 쿠팡이 자기 돈 버는 걸 90%를 한국에서 네네. 벌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저렇게 도망다니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뭐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도 하고 네. 고발하고 수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예,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나서고 국세청도 나서고 다 나서 가지고 네.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하면은 안 된다. 경제 정의가 아니죠, 그거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가파른 산비탈 위 100년이 넘은 낡은 흙집. 그곳에서 8살 시은이와 몸이 아픈 할머니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아빠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마다 지팡이 대신 우산을 짚고 다니는 가족들. 늘 넘어질 위험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데요.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지만 시은이네 집엔 제대로 된 보일러도 냉난방기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아궁이마저 막혀 올겨울은 전기담요 하나로 나야 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시은이가 가장 힘든 부분은 화장실인데요. 낡은 나무 틈 사이로 해충이 드나들고 얼음장 같은 찬물은 작은 몸을 더 떨리게만 합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따뜻한 외투 하나 없는 어린 시은이. 시은이네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이 3도 등 전국 대부분 평년보다 3, 4도 기온이 높았고 낮 동안은 서울이 7.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도 무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평년보다 높은 낮 기온을 이어갔는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오늘보다 5도 정도 떨어지는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아침 추위고요. 전국이 영하 6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세종이 8도,
14도, 강릉, 광주, 대구 11, 제주 13, 부산 14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심한 추위가 주춤하지만 대기질은 말썽입니다. 대부분 중서부와 일부 남동부 지역은 오늘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밤새 높겠고요. 서울, 경기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서와 충남, 영남권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지만 내일 낮에는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으로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동해안과 산지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조금 예보됐고요. 내일 새벽에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 글피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일요일에 이맘때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외환죄와 노상원 수첩 의혹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이달 말부터 2차 특검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통일교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심리전단이 지난해 최소 23번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3천만 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증인은 줄줄이 불출석했고, 이들을 대신해 취임한 지 일주일 된 미국인 임시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10월 15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그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게 대표적인 전문가신데도 들어오기 전까지도 통계 막 계속 챙기시는 모습이 제가 되게 이제 인상 깊었는데, 자, 한 달 전쯤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셨어요. 부동산 시장 상황 숨고르기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뭐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거래량 줄고 상승률 둔화됐다 이렇게 일단 그 당시에 분석하셨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불안한 안정세? 불안한 안정세? 요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세. 이제 극단적인 뭐 패닉 바잉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전히 이게 집값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거래량을 볼 거냐, 이제
가격 변동률로 볼 거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거래량으로 보면은 확 좀 매수세가 꺾인 것은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이제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면은 네. 11월요. 그냥 지난달이죠. 그게 이제 보통 거래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11월 통계가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잡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니까 한 2,937건 정도, 3,000건이 채 안 되죠. 네네. 우리가 많을 때는 6월 달에 11,000건 정도가 되었고요. 그때 뭐 완전히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역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000건 정도가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요자들의 관심도를 말해주는 건데 이거 보면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 기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가격은 잡히지 않아요. 가격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KB나 아니면은 한국부동산은 조사를 보면요. 지난주에 KB가 전주 대비 0.19, 네.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이 0.18%예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비하면 좀 낮아지긴 했죠. 그런데 이걸 연 환산을 해보면요. 이게 10%가 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은 결국 시장이 지금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거를 이제 고온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고온 현상. 이게 예. 이제 개마고온 같은데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꼭대기점에 이게 이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횡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횡보. 예. 주식은 어때요? 보통 네네. 뭐 쌍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네. 일단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동상이몽장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상이몽장세. 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네네. 매도자들은 뭐 입주 물량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시중에 유동성도 풍부한 것 같으니까 별로 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자들은 좀 정반대 생각을 갖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거 충분히 싸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관망세. 예, 예. 그래서 거래가 이제 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고르기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 이게 제법 오래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상황이? 예, 저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수령은 내년 지방선거, 6.3 선거 아마 지나고 나면은 아마 세제 개편안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같은 약간 지리한 뭐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전반적인 모습 불안한 안정세. 뭐 극단적인 패닉 바잉은 없지만 그래도 집값이 잡혔다고 볼 수 없는 집값은 잘 안 잡히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지역만 보고 봤을 때 그걸 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요.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한 그룹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이렇게 그룹 A, 그룹 B로 나눴을 때 그 거래량이나 뭐 상승률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타격은 비강남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끊기고 일부 또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강남이나 이런 용산들은 뭐 기존에도 토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요? 토지, 특히 도심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농지나 임야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적효하기라고 해요. 아니 셀러리맨이 그 농지를 사면 2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안 지으면은 이행 강제금 나옵니다. 그런데 도심의 주택은 어때요? 어쨌든 갭 투자는 못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상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 주식으로 따지면은 서킷 브레이크예요.
서킷 브레이크다. 예. 사지 말라는 거죠. 결국. 예. 어떻게 보면 팔지도 말라는 건데 이걸 잘 보시면은 분명히 그러면 그 시장에는 완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극약 처방인데 왜 근데 가격이 안 떨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려는 사람도 줄어요. 네. 줄잖아요. 예. 그런데 팔려는 사람도 전세 끼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래가 잠기는 거래 동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양도세 그 중과세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보면은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파는 매물이 확실히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마조마한 뭐 그런 장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던 뭐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네. 사실 거래량에서도 크게 그렇게 위축이 안 되고 네. 신고가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그 신고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거래 동결이 돼버리면은 사실상 매물이 잠긴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량이 많으면 어때요? 네. 그럼 하나 팔리면 이제 500만 원씩 오를 수 있는데 네네. 워낙 물건이 없다 보니까 하나 팔리면 뭐 2, 3천만 원 올라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 네.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상투 가능성도 있고 착시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변 시세하고 항상 비교해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상황일수록 네. 더 냉철하게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여튼 아까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뭐 연초 뭐 한 봄 이렇게까지 쭉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얘기하면 이제 늘 도마에 오르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 정책의 일관성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보완하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 정책을 내놨으면 공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보완적인 측면도 얘기하는데 과거에 좀 약간 우리가 비난하는 비판을 많이 하는 어떤 정권의 부동산 정책 뭐 누더기 정책이다 막 20번 30번 나오는데 막 일관성도 없고 막 또 겹고 옷을 겹듯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님이 보시기에 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진보나 보수나 뭐 어떤 정부든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부도 없고 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도 없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안정이거든요. 네네. 시장 안정인데 물 흐르듯이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정부가 주택 가격을 한 7, 80%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도 표현해요. 자, 그럼 정책이 거의 절대적이다.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힘이 더 센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장의 맷집이 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급이 없다는 그런 불안심도 여전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막 대안 같은 거 내놓는데 그거는 비현실적이거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곡차곡 공급을 해 나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좀 이게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킬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심리가 매우 중요하네요.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리가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중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굉장히 보면은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부동산의 심리는 불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요, 경제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저는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변동성을 좀 축소하자. 어떻게 보면 정책이 불안 심리를 완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화란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네. 가령 10% 오를 걸 한 5% 오르는 거, 5% 오를 걸 한 2%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힘이 셌는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세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조금은 어쨌든 목표 설정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부동산 하면 이게 아파트 생각하지만 다가구 주택, 뭐 일반 주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아까는 제가 뭐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 안에서 A 그룹, B 그룹 나눴습니다만 뭐 우리 전국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각 지방 충청 지역, 뭐 강원 지역, 영남, 호남 막 제주 지역 막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체감 경기 체감하는 그 부동산 경기는 천차만별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얘기했어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뭐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가 올랐다고 뭐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정말 답이 없다 이랬다가 뭐 야당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부터 이게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게 석탑 쌓듯이 차곡차곡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방향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급 부족 불안 심리니까 원래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차곡차곡 이행해서 저 보니까 기다리면은 집을 싸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신호가 계속 시장에 전달돼야 되고 그 신호가 그냥 신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공급이 하루아침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공급을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하고 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죠. 하고. 뭐 여러 가지 인허가도 축소하고 어쨌든 좀 서둘러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수요 관리라고 그래요. 수요 관리. 단기적으로는 수요 관리인데 수요 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조절이 있어요. 수요 조절은 대출 같은 거 이런 걸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뭐 높이를 좀 높이는 뭐 그런 게 하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수요 분산이에요. 수요 분산이 결국은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거. 정시로 가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고객 여타권 보면 올 들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수요 분산이 지금 집값의 모든 어떤 그 원인이 바로 수도권 과밀화에서 찾아야 된다. 다들 서울 수도권으로 오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지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네요. 그래서 지금 뭐 2차 공기업도 연내에 뭐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우리 대선 공약에 있는데 뭐 임기 중에 내려가야죠.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부산 같은 경우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수부가 내려가잖아요. 그 무려 공무원분들하고 가족분하고 2,000명이 돼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공기업이나 공무원분들은 수요가 튼실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가 전체의 어떤 그런 공간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같이 동반돼야 되지 부동산은 이 부동산 문제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 3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게 뭐 다들 성질만 급해.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쨌든 뭐 큰 기관 그 공적 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큰 덩어리가 없으면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강남 불패였잖아요. 지금은 서울 불패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깰 거냐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고 어쨌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까 제가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이게 해나가는 뭐 그런 좀 뭐 그릿이라고 그러죠. 끈기 같은 이런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이나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규제 강화되면 잠시 주춤하다 이미 막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는 이제 양상 거듭되고 있고 그래서 특정 지역 겨냥은 핀셋 규제. 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이런 비관론 또 나올 수 있고 역시 규제와
공급이 병행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큰 틀은.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걸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다만 이 정부가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네네. 어떤 측면이 면에서요? 있냐면은 바로 집권 초기에 공급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힘이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과거 정부는 거의 뭐 임기 말 가가지고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뭐 조금 하다 보니까 금방 임기 끝났어요. 임기 끝나버리는 게 많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고 네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의 과잉 어떤 쏠림 현상을 뭐 금융으로 좀 이전한다든지 네. 아까 또 지방 어떤 공기업 이전 이런 것들이 종전하고 조금은 다른데 네. 그 실효성을 좀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속도감 있는 네. 뭐 그런 실행들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재건축도 또 양극화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이 부분은 좀 이게 이윤이 난다 그러나 수요도 많고 하니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진척 잘 안 되는 곳 많다고 하고 뭐 서울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건설업체들이 또 원자재 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선뜻 못 뛰어오르는 이거 이윤이 안 남을 것 같은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고 PF 방식 부동산 개발업체들 위기설도 일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건설업계 개발업계의 위기가 뭐 기본적으로 물량 공급을 더디게 할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일부에서 공포에 가까운 괴담들이 많았죠. 예. 그건 현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분명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설업체 특히 PF 문제, 부실 문제는 우리 어떤 경제를 좀 옥죄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네네. 올 들어서 9월까지 벌써 종합건설사가 거의 486개나 넘어졌어요. 그래요. 그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두 개를 분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PF 부실이 일어나면 과연 기존 그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느냐. 네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의 애로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지어진 기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요. 네. 그럼 이게 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소비자한테는 어떤 영향이 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거시경제 불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오히려 공급이 안 되면은 또 그래요? 가격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PF 부실 공급자의 문제가 소비자의 문제로 이게 전이되려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바로 경제 위기가 나타나야 돼요. 아니 금리 급등이나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PF 그러는데 문제 그러는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값은 왜 올라요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설 경기하고 부동산 매매 경기는 좀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면은 오히려 이게 단순 도식의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어쨌든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480여 개 이제 쓰러진 거 말씀하셨는데 뭐 어디를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좀 메이저 업체 뭐 20대 안에 속하는 이런 데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자금난,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불 꺼진 아파트, 중공업 미분양이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건설회사들을 이제 옥죄는 거죠. 옥죄는 뭐 돈이 안 자금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결국. 도니까. 그럼 예, 잔금이 예. 들어와야 되니까 입주하면 잔금이 그러니까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동맥경화증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중견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아파트를 더 매입한다든지 자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방이 지금 약간은 아파트 매매 경기는 조금 이렇게 뭐 꿈틀거리는 수준 아니면 바닥을 조금 이렇게 지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사들의 뭐 자금난의 해소까지 가려면은 결국 미분양이 팔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미분양이 왜 안 팔리냐는 거예요. 이게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가가 한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그 전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부메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아파트 매매 경기는 지방도 조금은 좋아지는 것도 있어서 서서히 이제 꿈틀거릴 거로 보이고 다만 미분양까지 해소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안 잡히는 배경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진단 뭐 내놓는데 한국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M2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광의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한 4,471조 정도가 돼요. 네. 그런데 이 통계가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좀 과다 계상되었다는 게 네. 이제 그 한국은행의 얘기인데 네. 흔히 말하면 우리 ETF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1년 전에 대비해 보면은 M2 증가율이 한 8.7%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ETF 빼버리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군요. 예, 그 얘기인데 근데 뭐 너무 그리 100%는 저는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조금은 한 일부 할인해서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물어보면은 돈값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이 집값 급등에 우리가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수요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뭐 지표는 저러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결국 부동산으로 이렇게 쏠리는 어떤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 뭐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상황이 일본과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한 어떤 리스크나 우려를 좀 주목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결국은 엄청난 후유증을 겪는다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너무 마음을 놓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대출이 거의 뭐 담보가치에 비해서 120%까지 빌려줬잖아요. 우리는 한 40%밖에 안 돼요.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낸 수요자 실태조사 보면은 한 40% 정도 빌려가요. 그리고 일본은 저 기업들이 난리였죠. 그래서 땅 어떻게 보면 토지버블이었고 우리나라는 주택. 특히 아파트. 그래서 지금 저도 아파트가 좀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과거에는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상가도 샀죠. 다세대도 샀는데 지금은 안 사요. 지금 아파트만 삽니다. 젊은 세대도 비슷한가요? 네, 아파트 퀴즈고 저는 이걸 아파트 편식 사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무슨 사회요? 편식 사회. 편식. 아파트만 먹는다. 이런 게 그러면은 실제로 지난해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 77%가 아파트였고요. 올 들어서 1월부터 한 10월까지 보니까 거의 한 뭐 79% 가까이 돼요. 지방은 더 심합니다.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90% 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이 그러면은 이게 자금이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게 쏠렸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버블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서울이나 특정 지역의 아파트 혹시 이게 버블이 아니냐. 지금이야 뭐 어쨌든 견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파트만 사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어떤 충격이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약간 큰 후유증 같은 걸 겪을 수 있다. 뭐 그런 걸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세제 개편안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셨는데 만약에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유세 부분을 선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떻게 할지는 잘 지켜봐야 모르겠어요. 근데 되겠고. 대체적으로 지금 거래세는 낮추고 네. 보유세는 좀 올린다는 방향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뭐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택의 보유세를 매길 때 이 개수가 아니라 네. 총액으로 네. 시가총액으로 매긴다든지 그리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년 네. 5월까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세가 유예돼 있잖아요. 네네. 이걸 부활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똘똘한 한 채의 네. 어떤 흐름을 만든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에 80%거든요. 네네. 이걸 좀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측면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떤 부분 가장 이렇게 유념해서 설계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연말에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우리가 뭐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게 자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공급이 우리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낸다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중개업소 이렇게 막 몰려가서 뭐 이렇게 연끌 매수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기 무주택자들의 심리를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 사건으로 16명이 희생됐습니다. 네. 근데 총격범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네. 14일 날 호주 본다이 비치 근처에서 유대인 축제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요. 네. 총격범 포함해서 16명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총격범들을 60대 부부가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60대 부부가. 네. 이름은 보리스 거먼과 아내인 소피아 거먼 씨인데요. 이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그 유대인 명절 한우카 축제 현장에서 총격범을 막으려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장면은 그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다 찍혔는데요. 이 남편인 보리스 씨가 총격범 중 한 명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총기를 빼앗는 모습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도로를 넘어졌고요. 남편인 보리스 씨가 다시 일어나서 총으로 총격범을 가격한 듯한 장면에 포착이 됐는데 총격범이 총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총기로 두 사람을 살해한 것 추정이 되는데 목격자들은 이 사람이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블랙박스를 제공한 여성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남편인 보리스 거먼 씨가 도망치지 않고 위험을 향해서 달려가서 끝까지 총을 빼앗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목격자도 총알이 막 날아갈 상황에서도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던 영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두 분은 결혼 34주년 넘긴 부부였고요. 내년 1월 달에 결혼 35주년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이 남편인 보리스 씨가 은퇴한 정비공으로 일을 했었다고 하고 평소에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고 하고요. 아내인 소피아 씨는 호주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두터운 신뢰를 받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 현장에서 총격범을 제압한 용감한 시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알 아메드 씨 남성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알려졌었어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나온 게 그러니까요. 뒤늦게 알려지게 된 예, 건데요. 이 아메드 씨가 총격범이 총을 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뒤로 다가가서 총격범을 제압을 했는데 네. 중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네. 병원에서 수술받고 지금은 괜찮은데요.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신 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메드 시위에서 그 국제 온라인 기본 모금 사이트인 고미펀드에서 모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후원금으로 207만 호주 달러 돈으로 20억 원 이상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 이 사람은 유대계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원 정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줘서 지금 20억 원이 모이게 된 건데 아메드 씨는 2006년에 시리아에서 호주로 넘어온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딸 2명도 있고 아버지고 지금 과일 가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2022년에 시민권을 획득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가 호주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총격범을 제압했다고 하는데요. 엘버리지 호주 총리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아메드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민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네네. 아메드 씨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면서 아주 용감한 시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용의자는 총격범을 말하는 건데요. 부자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50세, 아들이 24세인데요.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고요. 네. 아들인 나비드 아크람은 병원을 옮겨져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자세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인 사지드 아크람은 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네. 유럽 여성과 결혼해서 호주로 넘어온 거고요. 아들은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 시민권자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호주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부자가 IS와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IS에 좀 약간 경도가 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 단속한다 이 명분으로 네.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했고요.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아예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총구를 마두로 정면 겨냥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날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유효선을 전면 봉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 자체를 정면으로 뭐 조준한 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다 뭐 외교 제재를 넘어서서 군사적인 방면까지 확장하면서 이게 좀 아예 그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산을 훔쳐가고 테러리즘, 마약 밀매,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을 그래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일로부터 시작해서 네. 베네수엘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에서 나오는 모든 유조선은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요. 이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이 되면은 미국 내 자산은 다 동결되고 해당 그 조직과 뭐 금융거래 그리고 무역 절대 할 수 없으면 전면 다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사실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트럼프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운반선을 차단한다 이유 네. 때문에 지금 군사작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유조선 단체 납포를 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마두로 정권을 정면으로 조준하면서 네. 이게 사실 마약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드 통신에서는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지역에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태평양,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20여 차례 군사 공격을 진행했다면서 트럼프가 미국 그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네. 뭐 지상 공격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베네수엘라도 즉각적으로 논평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마두로 대통령이 얼마 전 입장 밝히면서 제국주의자가 다시 등장했다. 베네수엘은 절대 식민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난 4월 세계 각국 상대로 일방적으로 상호 관세 부과 발표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응도 해 왔는데 자, 당시 미국 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최근에 누가 얘기한 겁니까? 네, 그 얼음 공주라는 별명에 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네. 비서실장이
대중문화 월간지 베네티 페어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호간세 부과를 두고 내부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게 만병통치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이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재앙이 될 수 있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뭐 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각국이 통상 이 관세 때문에 마찰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식시장이 완전 폭락하고 정말 큰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순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고 아니다. 역행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런 식으로 수지 와일스 실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작년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공동 선대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정책과 선거운동을 다 총괄했고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보다 아주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2기 정부에서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하는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앞에 잠깐 마두로 대통령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이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 승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월 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와서 사실 좀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다시 할 수 있다면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요.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얘기하던데. 네. 그죠? 네. 조금 약간, 놀랐어요. 알코올 중독자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수지 와일드가 트럼프에 대해서 네. 이거 좀 그렇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자신이 생각하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모두가 나쁜 얘기가 아니었어요?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게 좀 다르게 말을 하자면은 네. 남 얘기를 안 듣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문제 완전히 빠지고 네. 숫자 같은 거 굉장히 잘 기억한다. 네네. 천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부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있는데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좀 나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원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비판론자였거든요.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지지자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사람은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때 측근이었죠. 지금은 다시 약간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서도 마약 같은 약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좀 비판했었고요. 알코올, 마약, 뭐 네. 약물 다 네, 나오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와일스 실장이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네. 인터뷰한 거 맞긴 한데 자신이 말했던 것이 맥락이 좀 바뀌어서 얘기가 나왔고 제목 같은 것도 알코올 중독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약간 맥락과 상관없는 얘기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다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지 와일스 자신은 여전히 지지한다고 말했고 자신도 만약에 술을 마셨다면은 네.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다. 물론 안 마시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약간 두둔한 듯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각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이죠. 자동차 네. 판매 전면 금지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어요. 네. 자, 이런 정책 변화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첫 번째는 유럽연합이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동차 업계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네.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차량 제조사들이 이렇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네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거든요. 이제 휘발유 차량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 고려했었을 때 유럽연합만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환경단체들은 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후퇴했다고.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칭 재벌 3세라면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벌인 전청조. 자, 이 전청조의 전 연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였습니다. 이제 공범으로 이제 재판 공범 혐의죠.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까지 받았던 남현희 씨가 2년 만에 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자, 남현희 씨가 오히려 뭐 이용당했다, 피해자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거네요. 예, 혐의는 이제 사기 방조하고요, 범죄 수익 은닉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범 아니냐라고 했는데 공범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조범 정도는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형사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거고요. 범죄 수익도 이제 뭔가 이제 그 관련된 거를 전청조랑 같이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이 남현이한테 전청조가 뭘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범죄 수익을 같이 이제 은닉하려는 어떤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서 두 가지 형사적인 것에 대한 1차적 처분이 나온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피해자나 이 사람들이 다시 일종의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검사의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불복을 또 신청하면은 되는데 사실 그 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처분은 나온 겁니다. 그래요. 불기소 처분 나온 거고요. 예. 자, 공범이냐 공범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공범 아니냐보다 방조냐 방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그렇죠. 엄밀히 봤다고 하는데 방조냐 방조 아니냐는 어디까지 알았냐 이런 부분을 주로 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네. 전청조의 사기 전과를 미리 알았느냐. 전청조가 사기 수사 관련된 진행되는 걸 알았느냐. 그러니까 경호원들 데리고 다녔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알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는 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남현희 시각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 없음인 거예요. 형사 사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이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보면 이거 알았네. 그렇죠. 해도 거기에 증거나 확정 지을 만한 어떤 확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지. 대충 뭐 이거는 아니죠. 대신 이건 형사입니다. 만약에 피해자들이 민사를 또 걸 건데 그럼 그거는 독립적입니다. 그 법정의 판사님들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알았을 수도 있는 건데 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뭐 여러 가지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형사 사건에 대한 겁니다. 민사는 지금 전청조 그 형사 민사 다 재판이 있을 것 같고 전청조한테도 그렇고 남현희 씨한테도 민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민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왜냐하면 민사는 결론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민사로 들어가면은 뭔가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좀 증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둘 다 거는데 덜 다 거는데 민사 법정도 형사 사건을 보고 하자. 이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진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사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형사 사건의 결론을 꼭 판사님들이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겁니다. 독립적인데 어쨌든 저 형사 끝난 다음에 그거에 일부 유리한 거를 갖고 또 민사를 걸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뭐 검찰이 이번에 이제 불기소하면서
남연이 이제 어떤 그 알고 있었거나 뭐 어떤 방조했거나 이런 걸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건데 전청조는 지금 전청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3년이 확정돼서 수감 중입니다. 수감 중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수감은 중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어떤 민사적인 부분은 또 진행되는 거, 그건 별도인 거고 형사적으로는 이미 끝나서 수감 중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수감 중. 13년. 민사는 이제 진행 중이거나 이제 진행 뭐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건데 문제는 실익이 없습니다. 전청조한테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은 이 사람 명의로 된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분들은 남해희 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전청조한테서 받아낼 게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 남현이 쪽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 자, 이제 민사소송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공개됐을 당시에 전 국민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였어요. 되게 충격도 줬고. 자, 한 2년 됐나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본질은 이제 사기죠, 사기. 근데 사기가 유명인을 이용한 아니면 유명인과 같이 한 이게 맥락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사기로 피소가 됐는데 그분은 사실은 뭐 일부 유죄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결과나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나 때문에 어떤 나의 팬이 이 사람한테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알고 그냥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인식의 정도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런 형태의 사기 사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명, 어떤 경우 수천 명도 됩니다. 액수가 수백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가수나 유명인을 공연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돈도 모으고 투자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의 크레딧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가 확 모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투자 상품 있었잖아요, 사례가. 그렇죠. 그래갖고 피해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는 유죄를 받았고, 어떤 경우는 무죄를 받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그 사건의 핵심이 그렇고 이 경우는 좀 독특한 거는 어떻게 이게 사실은 두 번째 것이죠. 그러니까요. 전청조 씨 거짓말 또 사기 수법 보면 이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근데 이게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또 이렇게 거기에 또 당하려면 근데 이게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또 이렇게 거기에 또 당하려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할 수가 있는 게 또 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유형의 사기꾼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올 수 있고 전제는 전청조 같은 사기꾼들은요. 남해희 씨를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해희 씨가 사실은 그 전에 이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장 개인의 심리적 취약점을 바로 파고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성적인 남성상, 소위 보호해주고 싶은 남성상, 여자 같은 남성. 그걸 전청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먹잇감이 될 사람이 원하는 상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게 사기 수법입니다. 보호해주고 싶은 어떤 본능을 자극하고 오랫동안 연구했군요. 연구했고 그래서 딱 봐도 여자인데 전청조는 어떻게 속을 수 있어? 그게 남현희 씨가 속게 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청취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깜빡 속아 넘어가는 포인트. 다시 말해서 좀 조심해야 될 점 어떤 걸까요? 일종의 이게 뭐 흔히 말하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신뢰의 어떤 허들은 누구한테 만들어지냐면 본인한테 있는 거야. 피해자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싶어하는 어떤 상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만족시켜 주는 거거든요. 만족시켜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저 자신감이 있어 하는 네. 어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남녀 관계에서는 남인 씨는 자신 있어. 근데 그게 약점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내가 법에는 자신 있어. 근데 변호사들도 사기 당합니다. 아니 뭐 저기 퇴직하고 나면 검사하고 기자들이 사기 많이 당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기자분들은 되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나한테 사기쳐 이러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기꾼들은 예. 그 기자분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기자분이 쓴 글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패턴도 알아요. 그래요. 그럼 약점도 알겠죠. 왜 노출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아주 끈질기게 연구를 하는군요. 엉덩이가 예. 아주 무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하기 쉽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명심하시면은 그러니까 확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연구하고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점 톡 터트리면은 바로 톡 터치하면 터질 부분을 이제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허들이라고 하죠. 허들. 예. 자, 상대방의 자신감을 파고드는 자, 투자 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측면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서너 개는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만 했는데 네. 사기범죄자 즉 중사기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고요. 네.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특별 조치가 그게 범죄 수익 환수청이 되든 네네. 이런 두 가지 그리고 예. 사기범죄 연구원 그거를 수법을 연구해서 추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언론 보면 뭐 막 서로 속보 경쟁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보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오랜 기자 생활을 했지만. 근데 좀 선정적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선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요. 근데 수법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줘야지 범죄 예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근데 이건 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서로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허점을 파고들고 상대를 연구하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요약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사기 피해 예방하는 법 어떤 걸까요? 확신하지 마시고 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대를 가지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확신하지 말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의 연대를 가진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